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지난 오프닝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28년 미국 뉴욕 맨하탄에 에드워드 버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장남으로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에드워드는 그해 5월 지역 신문에 구직 광고를 올립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를 찾은 것은 고용주가 아닌 비극. 지금부터 1930년대 미국을 경악시킨 그레이스 버드 실종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까지가 우리 지난 오프닝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다 하지 못한 한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더 할 텐데, 혹시나 지난 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이라면 조금 처음부터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로 이 연쇄살인범 내용을 공개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연쇄살인범의 내용을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저도 까먹었다고요? 까먹었을 리가 없으면서. 1928년에 한 프랭크 하워드라는 남성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프랭크 하워드라는 남성이 이제 에드워드 버드라는 청년을 고용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 청년을 보고 바로 고용한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그녀의 여동생 그레이스 버드를 데리고 파티를 간다는 목적으로 나간 이후에 그 뒤 두 사람의 행적이 묘연해집니다. 그리고 1934년 오랜 추격 끝에 결국은 그레이스 버드 납치범이 체포가 되는데, 그 체포가 된 그 이야기, 그게 체포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뭐뭐인데, 이거는 공개가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에드워드 버드라는 친구가 구인 구직 광고를 그렇죠. 올리고 그 사람을 고용하러 온 농장주가 그 집에 에드워드의 여동생, 굉장히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내 사촌 거기 생일 파티 데려가겠다. 조카 생일 파티 데려가겠다. 데려가서 그 데려갔던 소녀 이름이 뭔가요? 그레이스 버드죠. 저희 시청 사건의 주인공은 그레이스 버드였습니다. 그 그레이스 버드가 일종의 납치된 거죠. 그렇죠. 9시까지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 몇 년 뒤에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납치된 거죠. 그리고 납치가 됐다가 결국 굉장히 오랜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쓰고, 실제 연살인마가 그걸 보고 공개가 된 이 그레이스 버드 집안에 악의적인 편지를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어떻게 죽였는지, 심지어 이제 중국인들의 식인 습관에 대한 내용까지 담은 굉장히 악질적이고, 보면 그걸 또 직접 부모에게 보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줬던,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범인을 추적해서 잡은 이야기까지 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를 좀 해보죠. 왜냐면 이 범인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범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알버트 피쉬였습니다. 알버트 피쉬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살인마예요. 그렇습니다. 이때 범죄를 저지를 때 나이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1870년생이니까 범행을 저지른 건 1928년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59세. 미국 나이로 따져도 58세. 나름 노령층이죠, 노령층. 그렇죠, 노령층. 이제 고령자를 굳이 따지자면 65세 이상이긴 한데,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과거에는 수명이 더 짧았으니까 이 정도 나이도 이제 고령자로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체포될 당시 1934년에 체포가 됐습니다. 1934년에 체포가 됐으니까 나이로 따지면 65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65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짚어갈 부분이, 이제 과거에 상당히 이 범죄가 일어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로버트 레슬러랑 존 더글라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FBI 수사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게스설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조직적인 범죄였냐, 비조직형 범죄였냐를 가지고 이제 좀 나한테 얘기를 들려줬었는데, 나는 처음에 조직적인 범죄다, 비조직적인 범죄다라고 해가지고, 그 조직적인 범죄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명이서 이제 한 거고, 비조직적인 범죄는 조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연쇄인마는 비조직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조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제 찰스 맨슨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는데, 그런데 그게 다른 의미라면서요? 예, 이러시네. 조직적 범죄하고 비조직적 범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해한 의미는, 이제 로버트 레슬러의 책에서 이해했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살인 계획이 분명하고 그런 뭐 음. 장소나 이런 도구 같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어떤 틀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딱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조직형 범죄라고 하고 비조직형 범죄는 약간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동기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기는 있더라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형 범죄를 비조직형 범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직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범죄를 미리 조직했는가. 조직 내가 그런 건데 그 전에 잠깐 이게 렉이 걸렸었는지 갑자기 채팅창이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소스님이 비 맞으면서 퇴근하고 있다고 초집중 중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군요. 저는 좋을 때는 안 왔는데. 그래 우리가 또 방송 시작하니까 또 분위기 잡아주려고 비가 네, 또 그렇습니다. 슬슬 내리고 있군요. 그리고 임색생님이 운동하다 급하게 잘 들어와서 켰어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신 분이네요. 나 운동 안 한 지 한 15년 됐는데. 그리고 YS님이 이어폰 끼고 들으니까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들을게요. 임색스님. 마를린님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두근두근. 저희도 두근두근합니다. 지금 긴장 엄청나게 해가지고 두근두근해요. 그리고 제니퍼님이 전철이라 밖에 소음 있고 해서 그런 듯합니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저희는 이제 1시간만 살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목소리를 키워서 방송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알버트 피쉬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인 범죄의 느낌과 비조직적인 범죄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두 사람 로버트 레슬러와 존 더글라스가 이제 일종의 교본 같은 개념으로 만든 책이 있어요. CCM인데 이게 영어라서 영어 제목이라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 범죄 분류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 사람 그때 이제 연쇄살인 같은 분류 뭐 범죄 분류를 해놔요. 그 중에서 크라임 카테고리 매뉴얼. 아닙니다. 되게 그럴듯했는데. 아닙니다. 아니, 크라임하고 매뉴얼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 아닐까?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클래시파이케이션인가 뭐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또 자폭을 하네요 서로. 이게 생방송이 되긴 보니까 이런 게 다 남아 있죠. 아주 하지 좋네요. 말라니까. 미안합니다. 예. 어쨌든 그게 있는데 그 책에서 연쇄살인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예. 카테고리를 하면서 연쇄살인의 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경향성 이런 거를 분석하는 동시에 함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요한 사례들을 꼽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엘버트 피쉬가 있습니다. 그 엘버트 피쉬 사건을 간단하게 분석한 게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엘버트 피쉬가 그레이스 버드를 그 범죄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아주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거는 비조직적 범죄, 비조직형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직형, 비조직형이라는 말을 사실은 그 살인 사건에만 국한시킨 게 아니라 범죄 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설명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알프레도 버드였나요? 그 오빠. 에드워드 버드. 에드워드 버드. 미안합니다. 에드워드 버드를 처음에 노렸다가 네. 막상 보니까 이게 너무 덩치도 크고 네. 너무 남성미가 넘치는 거죠. 근데 엘버트 피쉬의 취향은 좀 여리여리한 그런 사람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범죄 대상으로. 소아 남성을 어린 남자 아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남자아이를 훨씬 더 선호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친구가 그래도 좀 호리호리하니까 이 친구를 데려가야지 둘을 데려가서 이제 어떤 목적이든 이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데려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그 여동생이 보니까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런 부분에서 비조직형 특성을 띠는데 그러면 조직형이란 범죄로서의 특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희가 방송에 저번 주 방송했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행상한테 그 그레이스 버드 일가를 찾아가기 전에 행상한테 그 꾸러미를 맡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 꾸러미가 뭐 손톱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살용 칼이라든지 또 한 개 더 있는데 3개의 범죄 도구가 있었고 또 자신이 범죄 장소로 엄연히 자신이 예전에 머물렀던 지역이었거든요. 예전에 머물렀던 인근 지역의 인근에 약간 후미진 곳에 폐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범죄 장소를 특정화했다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는 걸 알 수가 있던 거죠. 그 범죄 대상만 바뀌었을 뿐 범죄 대상의 선정은 비조직적, 잠깐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범죄 방식이라든지 범죄 수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결정돼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두 가지 성향을 띠는 경우는 많지 않은가 봐요, 의외로. 그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제 그 로버트 레슬러랑 이제 그
존 도글라스가 했던 음. 조직형 비조직형의 분류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못 잡은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로버트 레슬러가 자전적으로 썼던 책에서 읽었던 거라서 이 사람이 말 설명을 해놓는데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설명되는 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CCM에는 그거를 굉장히 좀 잘 설명했다고 해요. 저도 근데 그게 영어의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읽다가 지금 아직 완벽히 이해를 못해서 약간 한계가 있어서 좀 설명을 약간 꺼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아니, 이렇게 한번 언급해놓고 다음에 또 이런 류의 방송이 될 때, 이런 류의 범죄가 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면 우리도 이제 더 공부가 되는 거고 청취자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안 해놓았으면 그때 안 했으면 욕 먹고 그러면 또 욕 먹으면 또 잘하니까요. 나만 욕 먹자.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버트 피쉬를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정신질환과 정신병질에 대해서 네, 얘기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일단 정신질환과 정신병질 솔직히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몰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막 조사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자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범위가 좀 달라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기 좀 제가 되게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좀 거칠게 평가를 좀 정의를 해볼게요. 정신질환은 영어로 멘탈 일리스입니다. 영어로 딱 들어보면 아시겠죠. 약간, 모르겠는데요. 정신적으로 아프다. 이런 병이라는 거죠. 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병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정신질환을 정의하기에는 넓은 의미로 정의할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정의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병 외에 우리가 뒤에 말할 정신병질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의 정신질환이 크게 있고 그 밑에 정신질환과 좁은 의미의 정신질환과 정신병질이 따로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거칠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 정말 거칠게 설명했네요. 거칠게 설명한 겁니다. 너무 거칠게 해서 이거에 대한 반박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이런 거 좀 한데 저는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거를 저도 이게 책을 한 두세 권 읽었는데 이게 그 화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백과사전의 개념이랑 또 뭐 어떤 정신과 의학사, 뭐 심리학 전문의 이런 사람 심리학 전문가가 쓴 책에서도 조금씩 내용 설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병질은 몇 가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신질환은 아마 없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하는데 정신병질은 소장님이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이에요. 더 높은 수준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신병질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상 심리, 이상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장애가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 그러니까 보통 인격 장애라고 생각하면 다 정신병질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정말 머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열증 같은 거. 분열증도 이거 설명을 어떤 사람은 이걸 인격 장애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애매한데 극도로 심각한 정신 분열증을 질환이 아니라 병질로 포함시키려면 연극성 성격 장애나 양가적 성격 장애 그쪽으로 들어가야 그렇죠, 이쪽이 그렇죠. 포함되는 거고 이쪽 정신 질환은 분열증이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울증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진짜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성격이나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스스로가 조울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울증은 실제로 그 정도가 아니거든. 맞아요, 굉장히 그렇죠. 파괴적이고 자신도 파괴하고 왜냐면 조울증은 에너지가 넘치고 우울증은 또 그게 다운되는 건데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진짜 무서운 건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질환이 아니고 단지 왔다 갔다 하면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병질이죠 그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질환의 단어를 끌어다 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건 조울증은 정신 질환이야. 연극적 성격 장애라는 그런 장애는 그러니까 정신 병질이죠. 헷갈리네요. 말하면서도 그렇죠.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진짜 병이라고 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우울증은 좀 약간 그렇고 극도로 그러니까 이제 정신질환 가진 사람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범죄 차원에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정신질환자랑 정신병질자가 저지르는 범죄 양상이 완전 다릅니다. 그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그거예요. 그 비조직형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조직형 범죄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아무 준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범죄 저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는 범죄라는 충동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 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시체 같은 걸 남기잖아요. 그럼 시체를 매장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는 그런 자기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 분열증이 극심한 상태를 설명하는 거고 이거 약간 약한 사람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네네. 그런 경우예요.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리차드 체이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범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방송에서 안 다룰 건데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이 너무 심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그냥 길 가다가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 가버리고 그 시체 남아있고 그게 사람들 다 목격자도 많아요 심지어. 그런데 체포 안 되고 이렇게 정신분열증 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죠. 그러니까 존 더글라스, 로버트 레슬러가 그 사람하고 면담을 하러 갔었어요. 면담을 하러 갔는데 면담을 하니까 그 사람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 못하니까 면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정신질환자고 정신병자는 우리가 이때까지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이 정신병질자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면. 그 채팅창에서는 서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리고 굉장히 미모의 여성분들이 자기 얼굴로 프로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프로필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볼 테니까 신경 끄시고 계속 보고 방송 보고 싶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꾸 내가 보는데 따라서 보고 우리가 아니, 대본이 끊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고 계신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아니, 그냥 보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 있는데. 안녕하세요가 4번 지나갔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근데 안녕하세요 4번 지났습니다 말할 순 없잖아. 유심히 보고 계시길래 나는 무슨 이제 우리 방송에 대해서 무슨 그 토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계속 보고만 계시길래 제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보고 싶다고요.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책임 문제로 나가요. 정확히 말하면 법적 책임 문제. 정신질환자한테는 법적 책임을 근대 이후로는 묻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적 책임이라는 자기 지각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형법으로 엄연히 따지면 제가 그렇게 깊게까지 설명 못 해드리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나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범죄 성립이 갈립니다. 범죄 지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글은 그 맨 뒤에 있는 글자가 중요한데 네. 정신질환은 환자고 네. 정신병질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개념을 맞아요. 잡고 갈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게 해석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헷갈릴까봐 단어가 맞아요. 정신질환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얘를 환자 취급하는 거야. 네. 기질을 가진 애는 그런 기질을 가졌지만 네가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거 저 채팅 안 봐서 그런데 채팅창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러신가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채팅창 사람들은 훈훈하다, 웃기다, 하지만 진지하게 듣고 있다라는 얘기 듣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까 또 이게 여성분들의 얘기하니까 굉장히 관심 갖기 시작하는데 이 방송에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영어로 이해하고 있으면 더 편하긴 해요. 정신질환은 멘탈 일리스, 그러니까 아픈 거다라고 생각하면 정신병질은 사이코키아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발음을 못해서 그런데 그냥 사이코패시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프지는 않다. 이 사람이 아픈 건 아닌데 문제가 있던 이상 성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이상 성격이다. 난 아까 리차드 나오길래 리차드 라미레즈가 나오나 생각을 했었어요. 리차드 라미레즈도 약간 이제 정신 질환에 가까운 뭔가를 앓고 있던 사람이긴 합니다. ADHD라고 하죠. 예. 집중력 저하 장애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정신 질환으로 분리하는지 정질로 하는지는 애매한 경향이에요. 근데 그렇죠. 정신 질환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차드 라미레즈의 수준이면 정신 질환으로 보나 봐요. 근데 리차드 라미레즈가 근데 정신병질자로 분류돼요. 왜 정확히 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ADHD를 앓고 있지만 이 사람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법적 책임 능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관훈바 훈마님이라는 저희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께서 굉장히 좀 잘 설명해주신 댓글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알버트 피쉬로 돌아와서 지금 정신질환과 정신병질을 우리가 그 키워드로 얘기한 이유는 알버트 피쉬가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버린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하다 끊어놓은 게 뭐냐면 정신병 질환은 그거예요. 이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신병질 범죄자들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정신 질환이란 걸 그렇죠. 자기가 정신 질환이란 걸 알리고 그래서 면죄부를 받고 싶다. 이 사람들도 그거예요. 무조건 감금은 있었는데 교도소에 감금되느냐, 아니면 사형 받느냐, 이거 둘 중 그게 아니면 뭐 이제 보호소나 이렇게 정신병원에 수감되느냐,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신 질환과 정신병질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 상황 1900 이제 알버트 피시가 체포된 게 1930년대잖아요. 네. 지금은 그나마 사이코패시라는 개념이 알려지면서 정신병질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그나마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이코패시라는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해요. 알버트 피시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미쳤다. 그냥 미쳤다를 영어로는 이제 그러니까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sane, insane이라고 해서 sane은 정상, insane은 미치지 안 미쳤다. sane, insane은 미쳤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버트 피시의 변호사는 insane이다 이 사람. 그 다음에 검찰 측에서는 sane이다 정상적인 사람, 미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병질에 대한 초창기 이제 이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쪽 부분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1930년대의 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환자라고 해서 법을 이 사람을 완화시켜서 법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대의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긴 하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sane or insane 해서 미쳤냐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격리돼야 하느냐, 법적으로 격리돼야 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뭐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 뭐 정신 전문 이런 사람들 뭐 엄청나게 다 달라붙었겠네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칼럼 써서 또 막 화제가 됐다가 또 이렇게 잡혔으니까 아마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종합영양제님 반갑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대의 저명한 심리학자와 정신 전문의가 다수 참여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 검찰 측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참고의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심리학자라든지 정신의학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비정상인데 여기서 영어가 달라요. abnormal이라고 합니다. abnormal. 노말하지 않다. 노말하지 않지만 미치지는 않았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 오면 이 사람이 정신병질자는 아니지만, 정신질환자는 아니지만, 정신병질자지만 정신질환자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건데 이때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게 정신병질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말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abnormal이라는 게 그거 abnormal이 그건 거예요. 정신병질자란 얘기고, abnormal이 정신병질자. 근데 sane은 정신질환자는 아니다. 이런 개념이죠. 이상하지만 미친 놈은 아니나. 그렇죠. 미친 놈이면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새끼는 이상한 새끼고 나쁜 새끼야라고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sane, insane의 개념은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느냐 안 주체가 되느냐 개념인데 법적 주체의 책임은 질 수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네. 근데 당연히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는 반박을 하겠죠. 이때 변호인에서 섭외했던 증인 중에 한 명이 프리드리 베르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르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프레데릭 워덤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그나마 소개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희 웹투니스타의 공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1950년에 만화가 모든 만악의 근원이라는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상당히 이슈를 모았던 사람이에요. 만악의 근원. 만화가 만악의 근원이다. 만화? 예, 만화. 만화가 만악의 근원이다? 네, 그런 식의 그 책을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되게 못쓸 사람이네요. 1950년대. 1950년대 뭐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런 흐름이 있어요. 또 플라톤이 문학을 깠잖아요. 이게 몹쓸 놈들의 한 짓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렇죠. 또 철학에 대해서 또 일가견이 있으니까 또 아닙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씩 들은 거. 괜히 있어 보이려고 하나씩 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프리드리 베르담 이 사람이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알버트 피시는 심각한 도착 증세를 알았다. 그래서 무려 17가지 도착 증세를 알았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조금 법적 책임 능력이 결여된 그런 게 아닐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고통에 대해서 고통이 이 사람의 행동의 추인이다. 이 사람 고통을 주거나 고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 행동을 단순히 sane, insane 여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은 좀 도착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법적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채팅방에서 소리가 작다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의 샤우팅하는 수준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는 팟빵이나 아이튠즈로 올라갈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고 지금 핸드폰으로 스피커폰으로 여러분들과 단체 통화를 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T그룹온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스피커폰으로 채팅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통화를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어폰을 꽂으시거나 스피커폰을 켜고 들으셔야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화기 때문에 그냥 놓고 그냥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어쨌건 근데 PC 같은 경우에는 네. 확실한 건 성 도착증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성착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디즘, 마조키즘 이런 것들이 성 도착증의 일종이에요. 프리드리 베르담이 처음에 딱 그 PC랑 면담을 한 다음에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야, 이 사람의 증세는 딴 거 필요 없다. 다 모든 게 성욕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성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디즘, 마조키즘 이 사람이 17가지 증세가 있는데 사실 이게 좀 그 변호이다 보니까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편이라는 거는 이제 PC 편이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알버트 PC를 변호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뭐 대소변을 이제 먹었다라는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소변을 섭입하고 이런 적이 있고 또 저번에 말했듯이 뱀파이어리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 흡혈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도착 증세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분류했던 17가지. 아, 그 분류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알버트 피시가 갖고 있는 17가지 도착 증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뭐 대소변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좀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구강성교라고 하죠. 우리한테 뭐 펠라치오 이것도 도착 증세로 설명해 줬다고요. 저는 봤는데. 그건 굉장히 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야 이게 도착 증세야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도착 증세였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베파의 흡혈 행위를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그레이스 버드를 살해하고 흡혈 행위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도 해보니까 못 먹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비려서 못 먹겠더라. 알버트 피시의 말입니까? 야, 자기가 해봤는데 못 먹겠더라 이거. 이게 제프리 다머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도 피 맛이 어떨까 궁금해서 마셔봤는데 아 못 먹겠더라. 한번 먹어봤는데 아 이거 진짜 못 먹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뱀파이어리즘 이런 거는 이 사람의 대표적인 행위였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었던 거죠. 심각한 도착 증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하튼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도착 증세는 맞아요. 특히 사디즘과 마조키즘이 굉장히 그랬던 건데 이 사람 저번에 말했잖아요. 골반에 바늘을 놨다는 이런. 네네네. 이게 가족들도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이미 이 사람이 이런 증세를 좀 보이더라. 이런 이혼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다고 이제 아들들이 증언했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런 건데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라는 기록도 있고 아니다라는 기록도 있어가지고 이건 애매합니다. 어쨌든 범죄가 일어나기 전부터 꽤나 가족들이 알 정도로 이 사람이 빈번하게 그런 짓을 했고 이 사람이 또 하나의 또 자기 가학적인 자학 행위 중에 자해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항문에다가 기름을 적신 종이를 손뭉치를 꽂아요. 그래서 불을 붙입니다. 그걸 즐겨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수감된 이후에도 그런 행위를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만 이제 우액 뭐 이렇게 하면서 맞죠. 계속 지금 방송에 대해서 훈훈한 얘기가 오고 가다가 꿀 방송이라든가 이어폰으로 들으면 좋아 이렇게 틱들이 오고 가다가 지금 우액이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제가 미리 밥 식사하고 계시면 안 하시 좀 미루고 들으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여하튼 그런 행위들 하는데 이게 도착 증세다. 근데 그러니까 변호인은 이걸 가지고 몰아붙여요. 변호사는 이제 알버트 피시의 변호사는 야 이렇게 극심한 도착 증세인데 이거를 그거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심리학자들한테 신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 세인, 인세인 중에서 이게 세인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 답변하는 사람들도 웃겨요. 세인입니다. 자기 중에서 멀쩡한 사람인데 그런 대소변을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이건 도착증의 일종이지 정신 질환자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병적으로 구분되긴 힘들다. 네. 이 사람이 굳이 환자여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변태다. 네 그런 이상 성격자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물명 정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노멀하진 않다. 그렇지만 미치진 않았다라는 식으로 계속 상변을 하죠. 그러니까 변호인은 당황해가지고 계속 이제 심리학자를 이렇게 이게 근데 세인이 아니냐고 몰아붙이는데 막 어떤 심리학자는 발끈해가지고 아니라니까 미치지 않았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전 또 오가는데 결론은 이제 하나예요. 그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은 인세인은 아니다. 그냥 세인이다. 미치진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미치지 않은 이상한 인간들이 정말 많아요. 나도 그렇게 보면 또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 성격이라는 부분은 음. 흔히 있겠지만 엘버트 피시의 경우는 너무 심하긴 했어요, 사실. 그렇죠. 너무 심해서 심지어 이제 음. 엘버트 피시가 이제 그러니까 정신 질환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서도 야 그래도 얘는 좀 법적 책임을 묻기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너무 도착증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최근에 어떤 연구에서는 도착 증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저딴 변태 행위를 하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없으면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람을 우선 환자로 보고 격리시킨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신 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진 이후로는 이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이게 항상 사이클을 타요. 물어야 된다라고 사이클을 탈 때도 있고 묻지 말아야 한다고 사이클을 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묻는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왔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질환 말고 병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질이죠. 그거를 물어야 한다라는 쪽으로 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신의학이 발전하면서 따라서 정신 질환에 대한 연구가 또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법적 책임 논쟁은 다시 시작된 거죠. 다시 붙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엘버트 피시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를 할 만한 게 이 가족력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뭐 형님, 자기 삼촌 자기 형제들 중에서 정신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질환으로 고생했다든지 사망한 경우가 꽤 많아요. 가족력만 따지자면 알버트 피시의 경우에는 분명히 정신 질환을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변호인들이 그거 갖고 엄청나게 어필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수정되지 않았나 봐요. 변호인들은 그 분야는 어필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기록을 봤을 때는 제가 본 기록에 따르면 그 분야 그냥 이렇게 심한 그러니까 그때는 정신 질환이라는 개념이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정신 병질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족력 자체를 들먹이면서 했던 건 없었고 다만 이 사람이 미쳤다라고는 끊임없이 주장한 거죠, 사실상.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체포 이후에 네. 그런 것은 어떻게 변호인도 엄청나게 주장을 했고 하지만 뭐 심리학자나 정신 의학자들이 그거를 거부를 한 건 사실이겠지만 네. 어쨌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적인 뭔가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체포 이후에 보였던 행동을 봤을 때 게스트 썰의 의견이라던가 예. 이 엘버트 피시가 왜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 방금 대본이랑 좀 다른 맥락으로 가셔서 좀 궁금했는데. 그래요? 예. 아니 뭘 그렇게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우리 프로들끼리? 저는 소장님은 유연하시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대본 들어간 거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건 대본 안 봐서. 예, 저도 그러니까 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질자인가 정신질환자인가에 대해서 좀 저도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해보는데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병질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체포된 이후에 그레이스 버드 이후 말고 다른 여죄가 있느냐에 추궁했는데 한사코 거부를 합니다. 예. 없다. 난 다른 짓 한 적이 없다라는 식이에요. 정신병질이 심한 경우에는 이거 대답 자체를 못해요. 정신 질환이 심한 경우는 대답 자체를 그렇죠.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환상과 비환상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안 저지른 짓도 막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질렀는데 난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다든지 이런 식인데 알버트 피시는 분명히 범죄가 추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에게 사형이 선고된 이후에 그 빌리 게푼이 살인 사건을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빌리 게푼이 사건은 뭐 그런 식인 것도 있고. 어쨌건 자기가 사형당하지 않거나 법적 격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한우의 목적에 의해서 진술을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환자로 보긴 힘들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패턴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뭐 다른 진술 혹시 있나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한테 보여주는 그 태도들, 아들이나 아내 수감된 이후에 보여주는 태도들이 전형적인 그겁니다. 그 정신 병질자들의 행동하고 비슷해요. 좀 좋은 쪽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드레 치카틸로를 예전에 소개했잖아요. 네네. 안드레 치카틸로가 상당히 다정다감한 아버지이자 부모님이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녀들, 특히 결혼한 두 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보이기도 하면서 특히 뭐 둘째 딸이 되게 좀 집안이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집안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면회 오지 마라, 너 비용 든다,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 자신한테 남아있는 재산 같은 거를 자기 딸한테 주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기 아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에 대한 원망을 끊임없이 늘어놓아요. 이제 체포된 이후에 인터뷰 때마다 자기 아내 탓이다, 자기 아내로 인해서 나의 삶이 망가졌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꾸준히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에게 정신 질환자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지껏 다뤘던 많은 연쇄 살인범들의 전형적인 모습들과 비슷한 경향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게 엘버트 피시 얘기입니까? 엘버트 피시죠. 그렇군요. 과거에 그린리버 살인 사건이 누구였죠? 게리 리즈웨이. 게리 리즈웨이. 네, 게리 리즈웨이. 게리 리즈웨이도 가족들에게 상당히 다정했던 아버지였죠. 네, 그렇죠. 좋은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면서 또 자기 아내에 대해서 특히 원망을 많이 하는데 자기 아내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사실 좀 몹쓸 여자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한 두세 달 지나서 자기 딸한테 편지를 보내요. 나 굶어 죽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러니까 그 딸이 자기 엄마니까 네네. 자기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알버트 피시한테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알버트 피시가 아이고 미련한 여편네 같으니 다시 돌아오라 그래. 그래서 실제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알버트 피시가 그거잖아요. 페인트공이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페인트공이다 보니까 페인트 칠을 하러 또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바람난 남자를 자기 집에 다시 끌어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리고 엘버트 피시가 돌아와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다시 나가버립니다. 남자를 쫓아내라고 했는데 남자가 그냥 나가버린군요. 네, 다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엘버트 피시가 충격을 많이 받긴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뭐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이건 좀 오바가 좀 있죠. 물론 상처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뭐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정신적 타격을 입을 수 있었겠죠.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질환자로 분리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죄에 대한 그것을 받았다. 선고를 받았다. 어쨌건 이것도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뭐 기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경향이 있죠. 정신질환과 정신병질, 이 엘버트 피시를 설명하는 거였는데 엘버트 피시는 이 경계에서 수많은 사람을 농락 혹은 혼돈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잡았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노인입니다. 네. 알버트 피시가 노인이에요. 노인 연쇄 살인마.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노인으로 하기에는 약간 젊지만 범죄를 저지른 순간이. 그렇죠.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좀 젊은데 엘버트 피시가 약간 조로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60대 내 사진을 보면 거의 70대 넘어간 80대에 가까운 할아버지로 보이긴 합니다. 사실상. 지금은 봅시다. 노인 연쇄살인 제가 왜 사실은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노인 연쇄살인범. 그러니까 노인 연쇄살인범이라는 의미가 노인 때 체포돼서 노인 연쇄살인범이라기보다는 노년의 범죄를 시작했기 때문에 노인 연쇄살인범으로 꼽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범죄가 1924년이라고 추궁한다면 이 사람이 54세에서 55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54세에서 55세.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과연 노인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자기 진술에 따르면 1910년대 10대 후반에 정신이 미숙한 남성을 대상으로 성기를 자르고 고문을 했다는 그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죠. 그거. 자기 말이죠. 증거나 이런 건 없는 그렇죠. 거고. 근데 뭐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냥 그런 정도의 자기가 성기를 자르고 아무런 치료도 해주지 않고 자기는 떠나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거 보면 또 정신 질환자의 특성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 방금 말한 그것이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자기의 환상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을 그 아무것도 없이 떠났다면. 그게 허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신 질환자의 정신병질자의 허풍. 그러니까 뭐 테드 번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대단히 살인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그러느냐면 뭐 허풍선이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건 이때는 1910년대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거의 뭐 20년 이상 전이었기 때문에 생사를 이 사건의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때 범죄가 일어났으면 이 사람은 40대 범죄를 저지른 거죠. 물론 연쇄살인범 치고는 범죄에 저지른 나이가 후반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버트 피시라고 하면 떠오르는 노인 연쇄살인범 치고는 굉장히 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거 간정할게요. 1924년이 첫 범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노년에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그렇군요. 이 노년의 의미는 일단 어떤 거가 있습니까? 그럼 노년의 특성부터 좀 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현재적으로는 고령화를 65세 이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60세 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65세 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그 공공기관에서는 65세 이상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수명을 따져서 그렇지 이때 수명으로 따지면 뭐 한 5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해요. 50대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볼만하죠, 사실상. 그렇죠. 그럼 노년의 의미,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좀 어거지여서 그런데 노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육체적 쇠약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노인이 돼서 힘이 더 세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이제 뭐 관절이라든지 신경이 조금씩 쇠퇴함을 느끼게 되고 근력이 확실히 확연히 줄어들고 외형적으로도 이제 구분이 되는 거. 특히 이거 때 주로 발생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뇌 기능이 약간씩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뭐 기억력이 소실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수반되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자제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후반부고.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좀 달라요. 여기서 이거는 이때만 해도 사회적 고립이 1920년대는 사회적 고립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보면 이제 노년이 되면 될수록 이제 핵가족화가 심하게 되면서 이제 노년층이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좀 심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걸 굳이 이제 엘버트 피쉬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이혼이 이 사람의 그 이혼이라는 상처가 자신의 스스로의 고립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조로 현상을 더 가속화한 걸 수도 있겠죠. 심리적인 타격이. 뭐 이혼 이후에 세 명의 여자와 이제 법적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고 그에 따라서 뭐 수양녀를 새로 거느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녀와도 관계도 괜찮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기 딸하고 결혼했던 두 딸하고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좀 자식들에 비해서 오히려 남자애들보다 딸과 굉장히 이제 친밀도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 딸들이 결혼을 하면서 사회적 고립이 좀 시작된 게 아닌가. 그래요. 그것도 상당히 좀 저는 약간 조금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 걸로 들려요. 좀 좀 약간 새롭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알버트 피쉬가 그 아내보다 딸들한테 애착을 갖고 그 딸이 떠나면서 그게 또 상실감을 느꼈다는 그렇죠. 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주거 형태가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거 형태가 어떤 거죠? 노년이면 보통은? 노년이면 아내와 둘이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그러니까 가옥에서 정주에서 사는 삶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떠도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음. 아내가 있는데도 그렇게 떠도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에 체포됐을 때도 혼자 머물던 하숙집에서 체포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좀 한 집안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자기가 23개주를 돌아다녔다는 말을 해요. 미국에 23개주를 돌아다녔는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이동하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딘가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고 특히 이제 퇴직한 노인들이 가장 심하게 겪는 것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동료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 동료라는 게 있잖아요. 퇴직한 상태에서는 그런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대부분은 같이 이제 뭐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 연락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충분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분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그 뇌 기능이 쇠약해지고 사회적 고립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성격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가끔 보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게 이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런 가학적 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성적 환상, 굉장히 파괴적인 성적 환상을 품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젊었을 때도 그런 성적 환상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 자기의 성적 충동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젊었을 때는 분명히 아동 성추행 경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고립과 이런 상황에서 자기 혼자만의 세계로 침잠하면서 그 범죄 연쇄살인으로 더 가속화된 것이 아닌가. 이게 아마 알버트 피쉬가 노년 연쇄살인범으로서 갖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떠오른 게 이런 연쇄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음란 편지로 정신병원에 수감된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전 도중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도중에도 그런 적 네, 있어요? 1930년에 체포됐고 그 이전에도 그런 경력이 있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죠. 수감된 건 정신병원에 수감된 거는 1930년에 수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수감됐다고 하는데 그것 음란 편지 때문에 수감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병원에 수감됐을 때 가족들에 대한 뭐 태도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의 기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족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찾아오질 않았어요. 자기 딸 같은 경우도 이제 찾아오질 않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것만 봤을 때는 딸하고 관계가 소원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외톨이 할아버지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훗날 보니까 얘는 딸들은 생계가 바빠서 그렇고 아들들은 약간 무심했던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왜 한 달 동안 안 찾아오냐? 여기서 한 달 동안 안 찾아온 사람 너희들밖에 없다. 나 혼자 면회를 안 받고 있다. 와서 의사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해주니까 바로 옵니다. 그래요? 바로 와요. 또 와서 이제 그래서 그것 덕분에 한 달 만에 풀려 나거든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식들과 그렇게 막 애착적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건 있죠. 완전히 방치된 그런 또 노인녀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래도 은근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딸들이 결혼을 한 다음부터는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심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요즘 같은 현대 시대에 가족들과 그 정도 이상으로 교류하는 가족이 어디 있어? 네? 그러니까 그 노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명절 때 찾아오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교류로만 따지면 알버트 피시 정도인 가족들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알버트 피시가 잘났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시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노년분들이 다 살인마가 될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 속에도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알버트 피시의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말한 건 노년이란 게 연쇄살인의 필요 조건이란 건 얘기는 아니에요. 충분 조건이란 얘기 아니에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일종의 알버트 피시에게는 일종의 필요 조건이 아니었을까.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적 환상이라든지 과학적인 이렇게 도착증 증세가 노년이라는 하나의 계기와 함께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노인 연쇄살인범이 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린 그런 그럴 수도 있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러니까 방금 게스트설 의견이었고 나도 거의 비슷한데 나이가 들수록 브레이크를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브레이크를 배우면서 커가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런 브레이크가 자동적으로 걸려 있어. 이게 긍정적 의미의 브레이크가. 근데 이렇게 다시 노년이 되면 굳이 브레이크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했을 때 그런 분노 조절이 안 돼 버리는 그게 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지.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너무 소외되는 사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돌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부모님한테 전화 좀 드리세요. 사실은 이제 국내에 있었던 제가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노인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엘버트 피시와 한번 엮어서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그걸 다뤘던 방송 내용이랑 약간 엮어서 이걸 설명하려고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노인 연쇄살인마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도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딱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심지어. 영화로 나왔다고요? 네, 영화로 나왔습니다. 왜 난 모르겠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연쇄살인범 내용이랑 엮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1910년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설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은 노년의 범죄. 왜 우리나라의 노인 연쇄살인범은 노인이 돼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버트 피시가 랑 같이 엮여서 설명하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설명했던 툴을 엘버트 피시에게도 적용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엘버트 피시가 나이가 약간 상대적으로 또 젊은 경향이 있지만 여하튼 엘버트 피시 역시 그런 요소들이 보여서 제가 한번 그렇게 설명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사회적 또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점점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범죄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잘 보긴 해야 되죠. 그렇죠. 중요하죠. 이거 얘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뭐 노인 수가 증가하니까 노인 범죄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말했던 이제 노령화 노인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노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건가?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노인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쇠약한 노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는 거의 생계형으로 뭐 물건을 단순히 훔친다든지 이런 행위였는데 이제는 폭력이라든지 살인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단순히 노인이 증가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립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노인 범죄, 새로운 유형의 노인 범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인데 엘버트 피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살률 하면 청소년 자살에 걱정은 많이 해요. 이거 제 3번 들은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그래요? 네. 그래도 하시죠. 왜냐면 오늘에 적합한 얘기예요 지금. 네. 오늘 이 청소년 자살은 다른 나라 OECD 국가랑 비슷비슷해. 네. 문제는 우리나라 노년의 자살이라고. 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알버트 피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를 좀 깨달아야 돼. 우리나라 노년 고령의 자살률이 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높지를 봐야 된다고. 근데 그걸 잘 조명을 안 해. 왜냐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안 돼. 이슈를 해봤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거야. 청소년 자살은 집중하면 그게 돈이 되는 기사거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걸로 뭘까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경제 논리로 이렇게 접근해 버리니까 자꾸 노년. 요즘에는 이제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또 이제 노인들이 이제 점점 유복한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또 그러니까 아니면 근데 그런 분은 애초에 자살을 안 해. 복지 서비스 대상자도 있잖아요. 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복지 대상자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있거든요. 연쇄살인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 중에 그 살인 중에 하나로 자신을 살인하는 게 이제 자살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제 자살을 생각한 노인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성향을 드러냈을 때 그 책임을 과연 그 개인에게만 물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우리만 토론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토론하세요. 100분 토론 고고심이라고. 읽어드릴 테니까. 네. 자살에 대한 고찰. 미안합니다. 너무 갑자기 내가 또 흥분해서. 그러니까. 자살 저는 모릅니다. 디리캠 책 같은 거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좀 그러네요. 저는 이거 한 20분만 딱 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랬잖아. 20분 내에 절대 못 끝난다고. 아니죠. 이게 대본 분량만 하면 2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건데. 대본 분량만 할 거면 뭐하러 방송을 합니까? 대본 올려주지 읽으라고. 엄청 했네요, 이거. 엄청 했습니다. 그 기본 대본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청취자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대본들이 읽지 못한 썰은 좀 서운한가 봐요. 아닙니다. 내 대본 가면서 이렇게 아닙니다. 길게. 저는 좋죠. 제 대본 한번 써놓고 계속 우리가 다음 더 길게 방송하고 좋죠, 저는. 썰린 귀여우심 길게 찬성. 하지만 오늘도 1시간 하고 끝낼 겁니다. 그래. 없어요. 2시간 하면 안 돼. 이 쌈머미 쇼스를 지금 얼마나 미뤄진지 모르겠네요. 지금 벌써 3번째 미루는 거 같아. 3번째 미루고 있어. 3번째. 그냥 쌈머미 쇼스 하지 말까봐. 하지 말까요? 왜냐면 그거 이전에 했던 시간이니까. 우리 팬들은 이미 다 알 내용이라. 그냥 대본 그냥 카페에 올려드리고 알아서 보세요. 그거는 생방송을 하지 말자고. 그렇지. 생방송으로 하지 말지 뭐 생방송을 합니까? 그거 뭐 다시 녹음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또 넘버링 붙이면 또 그 만날 시간이 이제 1시간 그것 때문에 소모될 것 같아. 게스트 썰이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쇄살인마는 딱 25명만 더 하겠다. 네, 다 다루자. 그러면 25명의 연쇄살인마가 더 등장을 하고 나머지는 과거에 했던 거를 뭐 재구성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시는 뭐 그런 사건 아니면 여러분의 댓글 아니면 예전에 메데이아처럼 뭐 그렇게 특별편 안 해요. 왜 나에게 짐을 넘깁니까? 그래서 아니면 뭐 새로운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영화를 가지고 이제 가상으로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 25명 연쇄살인마로 끝난다는 거를 미리 좀 공지를 해 드릴게요. 시즌 2는 25명의 연쇄살인범을 새롭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다뤘던 살인범을 다뤄도 상관없고요. 그 미모의 청취자 임색생님께서 올해 방송해달라고 게스트 썰님께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가차 없네요. 힘들 것 같아요. 없어. 25명이나 솔직히 25명도 지금 요즘 많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들고 있어요. 약간은. 다른 연쇄살인범은 많은데 특색 있는 연쇄살인범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특색 있는 연쇄살인범은 생각보다 또 많지는 않아요. 찾아보면 또 나오긴 나오던데. 그럼 계속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찾아야 되잖아요. 매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매주 그렇군요. 한 명씩 찾아야 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찾기 힘든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특별한 영화로 뭐 뭐 대체를 그러시면, 하거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꼼수를 부려야죠. 뭐. 그렇죠. 소장님 그리고 뭐 제가 들었는데 팟빵에 어떤 댓글 남겨주신 분께서 상황극을 해달라 제인 토팽 상황극을 해달라 심지어 제인 토팽이야 우리 남자야 우리 둘은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 연쇄살인 제인 토팽이 그 주사로 예. 살인을 하다가 그 오르가즘을 느끼던 그 그렇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오르가즘 연기를 좀 잘 못합니다. 아니 됐고요. 아니 무슨 남성이시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라스소리님, 뭐 임책승님 등이 시즌 3도 해줘요. 시즌 4, 6, 4, 5, 6 계속. 그리고 종합영양제님이 공포 실화 영화 다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등등. 좋습니다. 공포 실화 영화 생각보다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 무슨 데드 캠프 뭐 이런 영화 그런 류의 영화인데 실제로 그냥 한 명이 캠프 갔다 몇 명이 죽은 거를 좀 재구성해서 살인마가 있는 것처럼 네, 뭐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재구성한 영화도 많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뤄보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긴 있어요. 호스텔도 얘기가 나오네요. 네. 호스텔? 그거는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야 왜 체코 어디죠? 그 나라 거기 뭐지? 관광 수입이 줄었다는. 그 나라 정말 짜증나는 게 자기 동네도 아니 그게 심지어 그 호스텔 그 찍은 데는 그거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게 그 나라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요? 옆에 나라고. 그 얘기는 나중에 호스텔 다루면서 얘기합시다. 호스텔 3까지 나왔나요? 호스텔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그 영화는 뭐하러 다뤄요? 지금 여기 써 있길래 내가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써 있어서 그랬지. 연쇄살인이 아니. 제가 다루고 싶은 사건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판 개구리 식종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사실 성격이 많이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그거는 근데 연쇄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 다루고 있는데 뭐 시즌 3나 시즌 4는 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혹여나 되면 저는 아예 연쇄살인 외에 다른 사건들도 다루는 그런 포맷의 방송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실종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건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게스트썰 같은 경우는 실종 사건을 사람한테 알리고 그거를 통해서 좀 경각심을 좀 키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실종 사건은 우리나라 사건도 다루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건을 주로 다루고 싶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걸 난 다루고 그거 싶다는 다루고 마음이 싶은데 있어 나도. 왜냐하면 또 우리가 잘 모르고 함부로 이제 잘못된 정보를 누출할까봐 이런 마음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안 하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욕심으로는 실종 사건을 진짜 그걸 수사했던 경찰관들 모셔서 그렇죠. 그분들이 정말 잘 알고 한이 있을 거라고. 네. 우리 이거 엘버트 피쉬도 여기도 영웅이 있잖아요. 킹이라는 로버트 킹이라는 형사가 윌리엄 킹이구나. 정말 윌리엄 킹인가요? 예. 그분이 정말 집요하게 쫓았어. 그래서 네. 잡은 거야.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수사관들이 있을 거야. 이 실종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한이 맺힌 그렇죠. 그런 분들의 의기를 난 정말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그렇죠. 있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방송의 파급력이 얼만큼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공소시효 지난 사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 동네가 추격자 나온 망원동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호스텔에다가 뒤에다 하트를 붙였어. 호스텔이 뒤에 하트가 붙을 만한 영화입니까? 지금 안 봐서 모릅니다 그 영화. 네, 아무튼 뭐 좋습니다. 여하튼 뭐 간단하게 이게 너무 근데 이 방송이 제가 녹음 방송은 사실 안 들어봤거든요. 저번 주에 했던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방송 굉장히 근데 반응은 되게 좋긴 좋던데 저는 좀 걱정했던 게 좀 방송이 약간 들쑥날쑥한 그런 느낌이 들까봐 그랬는데 이거 채팅창 읽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좀 생동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더 하고 싶어도 이제 6주면 끝나. 또 6주가 지나면 이 방송이 또 그리웠던 함께 채팅하면서 했던 또 그리웠던 방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건도 실종에 관련된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건 정말 혹시라도 게스트 썰이 시즌 3를 한다면 혹은 시즌 2에서 준비가 된다면 한번 연쇄살인 아닌데도 하는가요? 만약 준비가 되는 사건이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 근데 우리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번 시즌 2는 25명의 연쇄살인범을 다룰 것이다. 새로운 연쇄 그리고 뭐 플러스 알파로 뭐 이렇게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뭐 방송들 이런 것들 하는 거고 그런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가 덧붙여졌네요. 영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연쇄라면 25명 그 이외에는 제가 한번 좀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네. 뭐 상황을 하고 싶으시다는 분 많은데 지원하세요. 지원하시면 됩니다. 맞다. 아까 제인 토팽 상황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댓글을 달아드린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우린 남자니까 직접 와서 하십시오. 저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아니 근데 제인 토팽 상황을 어떻게 해? 아니 대본이야 만들면 되죠. 뭐 이렇게. 그래도 제인 토팽 상황극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정신병원 수감됐을 때 그 젊은 수감자랑 얘기하는 그런 대목으로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포인트는 오르가즘을 느껴야 되는 그 포인트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막 아쉽네요. 젊을 때 회고하는 식으로. 아 그래요? 아쉽네요. 그러면 그 정도면 정말 그 있어도 되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안 할 테니까 대본을 음. 써드릴 테니까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예. 지원하셔도 괜찮겠는데요? 네 지원하셔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아니 그 댓글 쓴 사람들의 심리는 그거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싶다 이런 건 아니야. 아니 여자 연기는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게 컬트 정도 되는 그 정도면 하도 안 돼요. 음. 우리는 안, 나 적어도 나는 절대 남자고 여자고 안 할 거야 이제. 나는 목소리가 하나라. 안 할 거예요. 그래요. 한번 진짜 지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게스트설이 열심히 대본을 쓸 수도 있고 혹시나 뭔가 보고 싶은 그런 대목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한번 시도를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안 한다니까. 아, 왜요? 아 그거 흑역사를 왜 또 돌리려고 합니까? 아 엑스파일에서 게스트설이 빠지면 무슨 재미로 듣습니까? 아, 여기 아닙니다. 청취자들 다 게스트설 보러 오는 거지.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알겠습니다. 저 굳은 심지 보라고 음. 지금 청취자들이 저 굳은 심지 보소라고 지금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남자라고 지금 자, 철벽남이네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지 이 사람아. 눈물을 흘리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예고. 그러면 사마미 씨 호수 사건은 안 하나요? 다음 주에 준비된 연살인마는 혹시 그 있습니다. 사건 그런가요?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네, 엄청난 건 아니고요. 음. 한 지금 5명 정도는 지금 그러니까 대본은 안 썼지만 누구를 어떻게 대본을 구성해야겠다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거는 확실히 있고. 다음 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지금 근데 문제가 이건 말해보면 연쇄살인범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하지 않고 하면 안 되지 그거. 그러니까 슬레이브 마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슬레이브 마스터라는 이제 그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985년에 4살박이 여자애를 데리고 있는 한 여인이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10여 년이 지난 뒤에 또 하나 여성들이 실종이 돼요. 여성들이. 그 여성들이 실종된 사람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이 10년 뒤에 그 사람은 인터넷으로서 사람들과 조우를 하고 있던 거죠. 인터넷으로. 뭔가 그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 것 네, 같은 느낌이 그렇게 드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세계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세계 최초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세계 최초라고 해줄게요. 세계 최초 인터넷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초 인터넷 연쇄살인범. 네. 몇 년도 일입니까? 그까지 공개할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90년대 후반에서 체포가 됩니다. 2000년대 체포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천리안 이런 데 빠져 있을 때 나우누리. 그거보다 약간 뒤세대 이제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렇군요. 막 유승준 앨범 하나 받으려면 밤새 받아야 됐던 그 시절이군요. 네, 그렇죠. 그 시대입니다. 거기서 그 시대의 범죄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채팅창을 이거 만들게요. 이제 방송 라이브 창을 이거 방송 끝난 동시에 만들 테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예약을 하시면 될 겁니다. 채팅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 방송방을 만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앙탈 대진님이 벌써 끝나는 건가요라고 앙탈을 부리시니까 말리님이 그런가 봐요라고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하네요. 채팅을 하기에는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또 이러면서도 집중력 떨어져도 또 찾아오면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는 거 재밌네요. 채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많이 해주시면 선별해서 읽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건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오골개님께서 오늘 안 오셨는데 저번에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자랑하셨던 오골개님께서 오셔서 그런 분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되게 재밌게 얘기가 됐을 텐데 뭐 지금 오늘도 괜찮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그렇죠. 저희 방송 들으면서 어떤 느낀 점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소장님께서 저는 아니고 소장님께서 선별해서 읽어드릴 겁니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이게 게스트설의 흐름을 깰까봐 내가 이제 안 끼어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말할 때는 게스트설이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방송할 때는 못 봤습니다. 못 보게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게스트설이 자꾸 말이 끊기니까. 네. 그래도 지금 다 열심히 보고 있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드리진 못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크게 감사를 느끼고 있고 바로 다음 방송 아까 예고해드린 그 세계 최초 인터넷 연쇄살인마 물론 세계 최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 수 있어요. 미국 애들이 원래 그래요 항상. 자기 나라에서 나와야지 세계 최초로 해 무조건.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최초 인터넷 연쇄살인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쇄린 엑스파일 철철교주였고 게스트 썰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언제입니까? 다음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 7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시,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